안녕하세요. 메가북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엠베스트 한국사 강사 한유진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38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차 시험 준비하시면서 이번 문제들 풀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많이들 맞으셨나요? 이번 시험도 지난 회차처럼 그리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는 매우 평이했고요.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뭐 중하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합격률은 지난 회차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회차 합격률이 좀 저조해서 제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65.2%로 합격률이 많이 높아지게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쉬웠지만 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보였을 겁니다. 평소에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료들이 간혹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키워드만 알고 있었다면,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알고 있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자세하고 꼼꼼하게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인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의 들으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유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답사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땡땡땡 시대의 흔적을 찾아서 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로를 보니까 연천, 공주, 단양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연천 정곡리 선사박물관에 방문을 해서 막집을 만들어 보고 공주 석장리 박물관에 가서 문화권 유물을 확인하고 단양 금굴 유적에 가서 동굴 체험을 해본대요. 뭐 연천정곡리, 공주석장리, 금굴 유적 이것만 봐도 아 이거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막집이나 집게, 동굴이라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구석기 1번 봅니다. 1번 갈돌과 갈판이 나왔습니다. 갈돌, 갈판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신석기. 그다음에 두 번째 뗀석기가 나왔습니다. 주먹도끼죠. 그래서 주먹도끼는 구석기의 대표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뗀석기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락바퀴가 나왔습니다. 가락바퀴 뼈바늘은 신석기 시대 때 옷이나 그물을 지어 입었던 도구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그 다음에 반달, 돌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청동기 시기 수학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청동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석기 시대의 토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봅니다. 다음 건국 이야기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제왕운기가 나왔습니다. 제왕운기는 고려 충렬왕 시기에 이승휴가 쓴 책인데요. 처음에 누가 나라를 세워 세상을 열었는가? 어떤 사람이 나라를 열었나 봤더니 석재의 손자로 이름은 단군이라네 라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죠. 단군, 이 건국 이야기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단군한검이 세운 나라 고조선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럼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 1번이 되겠네요. 기원전 2333년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 고조선이 되겠고요. 읍군 삼노라는 지배자가 다스렸다. 읍군 삼노는 동해, 옥저와 동해의 군장을 읍군 삼노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철을 생산해서 낙랑, 외 등에 수출한 것은 삼안 지역의 변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백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 것은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2배로 갚는 법이 있었다. 일책 12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부여와 고구려 모두에 있었던 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신지께서 잡아오라 하신 도적이 소도로 도망갔다더군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런 소도로 들어간 이상 잡아오기는 힘들겠구먼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나라는 바로 어디인가요? 바로 신지, 소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삼한은 정치적 지배자, 즉 정치적 지배자 군장을 아까 앞에서 읍군 삼노라고 불렀던 나라는 옥저와 동해였어요. 정치적 지배자를 읍군 삼노라고 불렀던 것은 옥저 동해였고 삼한에서는 신지, 읍차라고 부르고 있죠. 신지, 견지, 읍차, 불에 해가지고 부르는데 신지, 읍차만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종교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써보면 종교를 주관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었으니 그를 뭐라고 한다? 천군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나와 있지 않군요. 네, 이 천군이 다스린 신성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소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도에 도둑들이 들어가도 이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삼한이 무슨 사회다? 재정분리사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재정분리사회.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다라는 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빈민구제를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진대법, 이거 고구려의 법이죠. 고구려의 빈민구율 제도로 춘대 추납 제도입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실시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책화, 동해의 풍습이 되겠네요. 동해, 그 다음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사출도를 각각 주관한 것은 부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월과 10월에 농경과 관련된 계절제를 지냈다. 이것이 바로 이 삼한에 대한 설명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제천 행사, 각 나라별로 제천 행사 잘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천 행사는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문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여의 영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에 동해의 무천, 그 다음에 삼한의 5월제와 10월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다. 이것은 고조선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삼한에 대한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한성을 점령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구려가 한성을 점령한 시기, 바로 고구려 장수왕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장수왕, 5세기 장수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왕이 직접 3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데 성공했대요. 그럼 이 왕은 장수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한성을 공격. 백제군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으나 끝내 패배하였고 계로왕은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대요. 장수왕의 한성 공격으로 인해서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죠. 고구려의 한성 점령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남진 정책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왕의 업적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정답 1번에 있네요. 장수왕의 업적 평양성 천도가 있죠. 고구려의 수도 천도 순서, 그 다음에 백제의 수도 천도 순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구려는 졸본, 그 다음에 국내성, 평양성이었죠. 그리고 백제는 한성, 그 다음에 웅진, 사비로 가게 되는데요. 평양으로, 이 남진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왕,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제정한 거, 그의 아버지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한 것, 이거는 백제 무령왕이 되겠죠. 무령왕. 낙랑군을 축출해서 영토를 확장시킨 고구려의 왕은 미천왕 시기가 되겠습니다. 미천왕. 그 다음 하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거, 이거는 6세기 진흥왕이 되겠네요. 신라 진흥왕.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정림사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남지, 또 부소산성, 낙화함이 나와 있습니다. 또 능산리, 고분군도 보이네요. 이 모든 것이 있는, 이 모든 문화유산이 있는 곳은 바로 부여가 되겠지요. 부여. 그럼 부여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성황이 천도한 이유를 조사한다. 성황이 부여로 천도하죠. 이 부여가 백제 때 뭐였으니까? 사비성이었으니까, 사비지역이었으니까. 맞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황이 천도한 이유를 조사하는 거. 이거 부여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군총의 축조 양식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장군총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이 고구려 돌무지 무덤이죠. 장군총은. 그래서 만주 지반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만주 지역이 되겠고요. 만주 길림성. 그 다음에 장군총이 이제 돌무지 무덤 양식이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된 장소 어디에 건립되었나요? 경주에 건립이 되었죠. 경주. 그 다음에 궁예가 국호를 바꾸고 도읍을 옮긴 배경을 살펴본다라고 나왔는데요. 궁예가 국호를 뭐로 바꿉니까? 후고구려를 건국한 다음에 마진, 태봉으로 국호를 바꾸고 그 다음에 도읍을 어디서 어디로 옮기죠? 송악에 세웠다가 나중에 철원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지역은 송악,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니까 송악은 오늘날 개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원 이런 지역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김윤우가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한 전적지를 파악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처인성 전투죠. 처인성 전투는 용인 지역입니다. 용인. 그래서 부여와 관련 있는 설명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겁니다. 삼국의 불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이래요. 신라의 대표적인 불상. 나머지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고 온화한 표정이래요. 또 자비로운 그런 불성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라의 불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화유산 파트는 제가 항상 시대, 어느 시대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시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불병좌상이죠. 이것은 발해의 문화유산이 되겠고요. 발해의 불상. 그 다음에 이것은 금동령과 칠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은 철불이죠. 광주 춘곡리 철불입니다. 이것은 고려 초기 불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것은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 보살 입상이 되겠죠. 이것도 고려 시기가 되겠네요. 고려 광종 때. 그 다음 이것이 바로 신라 베리 석불 입상이라고 하거든요. 신라 베리 석불 입상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불상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고 그다음 어린아이와 같이 약간 개구진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정답 신라의 불상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금강가야의 왕 김구해가 대왕께 뭐 한대요? 항복한대요. 금강가야의 왕이 이 나라 왕에게 항복을 하는 겁니다. 신라에게 항복을 하는 거죠. 신라 누구 때 금강가야가 멸망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왕은 누굴까요? 버풍왕이죠. 금강가야를 멸망시킨 왕은 신라 버풍왕이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를 멸망시킨 왕은 진흥왕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대가 이렇게 귀부해 오니 정말 기쁘고 그리고 그대를 예로서 대접하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버풍왕이 되겠네요. 그럼 그 시기 한번 찾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신라 그 6세기 왕 나열하는 거에서 많이 틀리십니다. 여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신라 6세기 왕은 지법진의 순서로 알아두시면 돼요. 지법진. 신라 6세기. 지증왕. 그 다음 법은 버풍왕. 진은
진흥왕이 되겠죠. 다 정말 중요한 왕들이고 업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시험 문제에 정말 빠지지 않고 잘 출제가 되는 왕들입니다. 네,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에서는 집업진의 순서로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니까 순서 배열하는 문제, 연표 문제는 시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로 굉장히 고득점으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시기 잘 구분해 두시고요. 우상국을 정벌한 거 누굽니까? 바로 지증왕이죠. 지증왕. 그 다음에 대가야를 멸망시킨 왕, 앞에서 얘기했죠? 진흥왕입니다. 그럼 집업진의 순서니까 버풍왕은 나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가 나와 있어요. 또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계림로 보검이 나와 있죠. 딱 봐도 이거 우리나라 스타일의 문화유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역과 우리 삼국시대에 교류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문화유산들인데요. 아프라시아 궁전 벽화를 보면 여기 오른쪽 2명을 보면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보여요. 잘 보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우관을 쓰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이제 주로 많이 썼던 것인데 새 깃털을 꽂아가지고 장식을 한 관이에요. 그런 관모를 쓰고 있는 고구려 사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아 삼국시대에 이 서역과 뭐가 있었다,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유리병 및 잔인데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고 이것도 중앙아시아나 서역 계통의 문화유산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런 유물로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림로 보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유럽이나 이것도 역시 서역 쪽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럼 찾아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삼국시대 서역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탐구활동 주제로 맞는 그런 유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통신사 문화 교류 활동을 분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통신사는 조선 시기에 일본에 파견한 외교 문화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려와 송의 교역품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했는데요. 고려와 송은 어떤 것들을 주고받았나요? 고려가 수출했던 것들은 주로 종이나 인삼, 금, 은 이런 것들이었고 주로 수입품은 뭐였습니까? 비단이나 약재, 도자기, 서적 이런 것들이었죠. 그다음에 백제 문화의 일본 전파 사례를 찾아본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또 떠올려지는 인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왕인, 아직기, 놀이사치계 이런 인물들이 떠올려지셔야 돼요. 공부가 거기까지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백제에서 한자나 논어나 천자문 같은 거, 또 놀이사치계는 불경이나 불상 같은 것들을 전해주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의 차이점을 조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 무역입니다. 개시무역은 공무역, 그다음에 후시무역은 사무역이 되겠죠. 네,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알아본 인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신라 승려래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아, 이거 통일신라 해초를 얘기하는구나. 이 지역들을 다 돌아본 후에 풍물을 생생하게 기록한 기행문을 남겼습니다.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왕오천축국전 저술했다. 4번 정답이 되겠고요. 신문 화쟁론을 지은 인물은 바로 원효 대사가 되겠습니다. 화쟁 사상을 담고 있는 거고 10가지 그 물음으로 해가지고 불교 이론을 10가지 이론으로 정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광겸수를 주장한 것은 교광겸수는 의천이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고려시대의 승려와 신라시대의 승려를 구분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효나 해초나 여기 화엄일승 법계도를 남긴 의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라시대 승려가 되겠습니다. 신라시대 승려고요. 지금 의천은 고려시대죠. 고려 승려가 되겠고 이 의천은 교광겸수를 통해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천태종을 창시하게 됩니다. 천태종. 이 천태종이라는 것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을 주장했죠. 그런 내용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한 거 이것은 진울입니다.
이 진울도 역시 고려 인물이고요. 고려 승려고 이 사람은 조계종을 창시하게 되죠. 조계종을 창시하는데 이것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불교 통합을 강조하는데 선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진울은 선종을 중심으로 통합하자라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고려사, 절유와 고려사가 나와 있는데 명주의 순식이 무리를 이끌고 조회하러 오니 왕시성을 내려주고 대광으로 임명하였으며 광경에게도 왕시성을 내려주고 대승으로 임명하였대요. 또 가을 7월 발해국의 세자 대광현이 무리 수만을 이끌고 와서 항복을 해오자 성과 명을 하사했대요. 이름과 성을 하사했죠. 왕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실의 족보에 넣어주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누구 때의 업적입니까? 바로 태조 왕건 때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태조 왕건. 태조 왕건 때 왕시성을 하사해 주게 됩니다. 이것을 사성정책이라고 하죠. 성을 하사해주는 정책이라는 거죠. 왕시성을 하사해주고 그 다음에 발해 유민들을 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 유민을 포용하고 민족 융합을 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럼 태조 왕건의 정책을 한번 봅시다.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지방관 파견은 최승로의 건의로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 거고요. 관악진흥을 목적으로 양형고를 두었다. 이것은 고려 예종 때죠. 예종. 당시 그 최충의 구제학당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학이 막 융성하게 되자, 사학 12도라고 해서 사학이 막 융성하게 되자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국자감을 중심으로 한 관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장학재단인 양형고를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 강좌 7제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관악 진흥책이에요. 그 다음에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 공민왕식이고요. 공민왕, 그 다음에 쌍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 실시한 거, 이거는 광종 때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방고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신관을 임명한 것, 이것이 바로 태조 왕건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신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신관이 누구였나요? 바로 경주의 마지막,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바로 경순왕이죠. 김부, 경순왕이 신라의 경주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고위 관료인데 그 고위 관료를 출신 지역의 관리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통솔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감식해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통제하려고 했고, 또 만약에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연대 책임을 물어서 묻는 제도예요. 그래서 사신관을 그 지역 출신으로 임명한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태조 왕건의 업적이 되겠네요. 사신관 제도, 또 기인 제도,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 호족의 그런 자제들을 수도에 일정 기간 머물게 했던 그런 제도가 기인 제도가 되겠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그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거란의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는 말갈의 걸사비와 함께 각각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달아났대요. 게르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 기슭에 운거해서 성을 쌓고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게르부의 옛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고구려에서 이 게르부에서 왕이 계속 게르부 고시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게르부는 고구려를 얘기하는 것이고, 동모산 기슭에 나라를 건국한 인물, 바로 발해 대조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굳세고 용맹스러우며 병사를 잘 운용하여 말갈의 무리와 또 고구려의 나머지 무리들이 점점 모여들게 되었대요. 고구려인과 말갈인을 결합해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건국한 인물, 바로 발해 대조영이 되겠습니다. 대조영, 고왕을 얘기하는 거죠. 발해 고왕.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발해 왕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발해에서는 4명의 왕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대조영 고왕의 업적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문선의 순서예요. 그래서 무왕,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에 선왕이 있는데요. 각각의 연호와 함께
연호와 업적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연호도 다 달라요. 그죠? 천인대 거언의 순서고요. 업적은 각각 기억해 두시는데 상경으로 도읍을 옮긴 왕은 바로 문왕이 되겠습니다. 문왕 때 수도를 여러 번 옮기게 되죠. 중경에서 상경, 상경에서 나중에 또 동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삼성육부의 중앙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역시 문왕 때예요.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의 선진된 문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를 정비했던 건 발해 선왕 때의 일이고요. 이 선왕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다라는 거, 당나라로부터. 그 다음에 장문유로 하여금 당의 등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당과 적대 관계를 유지했던 시기 바로 무왕 때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위인이 나와 있는데요. 앞면에는 표준 영정과 함께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업적을, 뒷면에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사당 여충사를 새겼대요. 별무반만 봐도, 여진정벌만 봐도 이것은 윤관의 지금 업적을 물어보는 거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별무반이라는 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윤관이 만든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기병을 중심으로 신기군, 그 다음에 신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 편성해서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되죠. 정답은 3번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라는 윤관의 업적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사군육진을 개척했던 왕은 조선 세종 때입니다. 윤관은 고려시대 인물이죠. 사군육진은 그 세종 때예요. 조선 세종 때. 압록강 유역에 최윤덕을 파견해서 사군을, 그 다음에 두만강 유역에 김종서를 파견해서 육진을 개척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거였고요. 강동육주를 획득한 것은 고려 서희 때의 일이 되겠네요. 서희, 거란 1차 침입 때예요. 1차 침입. 그 다음에 쓰시마섬을 토벌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크게 두 번 있습니다. 고려 말에 창왕 때였던 것 같은데, 창왕 때 그 고려 말에 박위가 있죠. 고려 말에 박위. 그 다음에 조선 세종 때 이종무를 파견합니다. 이종무를 파견해서 쓰시마섬을 토벌하게 되고요.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던 왕은 바로 공민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3번 문제 봅니다. 다음 상황이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대장군 인후와 장군 고천백이 원의 사신 탐납과 함께 원에서 돌아왔대요. 우리나라가 고려고 그 다음에 원이 있었다라는 거, 원내 지배를 받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원간섭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간섭기. 원이 나왔으니까 고려시기 원간섭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를 쭉 그냥 읽어보시고요. 응방이라는 키워드 또 찾을 수 있네요. 이걸 통해서도 원간섭기라는 거 알 수 있죠. 응방이라는 것은 뭐를 사육했던 기관입니까? 매를 조공하기 위해서 사육했던 관청이죠. 그래서 응방 이런 것들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원간섭기의 상황 한번 그 사실 골라보도록 할게요. 골품에 따라 관등의 승진을 제한하였다. 골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품제는 신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광덕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광덕, 준풍 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건 고려 광종 때의 일입니다. 광종. 그 다음에 문중을 중심으로 한 서우와 사우를 건립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조선 후기에 이제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양반의 지위가 약화되자 기존 양반들이 자기의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자 동종 마을을 형성하고 또 같은 문중끼리 서원과 사우를 만들어서 그 양반의 그런 낮아진 그런 지위를 회복하고자 유지하고자 이런 것들을 했었죠. 이건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 삼품과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원성왕. 그 다음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변발, 호복. 이것이 바로 원간섭기 때의 일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인데요.
이자겸의 권세와 총애가 나날이 커지니라고 해서 이자겸이 나왔습니다. 이자겸. 또 정중부가 성남 목소리로 할례에게 따지기를, 정중부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시기가 고려시대이고 이자겸이 있었던 문벌귀족 시기, 그 다음에 정중부 하면 무신 집권기, 무신, 지금 이것은 정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건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자겸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수탈하고 뭐 이랬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중부가 할례에게 따지기를, 이송이 비록 무인이기는 하나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보현원 행차에서, 의종이 보현원 행차에서 이제 수박기라고 해가지고 겨뤄보라는 그런 그 놀이를 해보라고 한 거죠. 근데 당시 상장군이었던 이 이송이 젊은 무사와 겨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송이 지게 되자 문신이었던 이 할례가 이송을 따귀를 때리고 막 계단에서 굴리고 다 지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좀 굴욕과 모욕을 안겨줬죠.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결국에는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 정변의 그 얘기가 발단이 된 사건이 지금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골라봐야 되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자겸의 난이 어떤 시기에 어느 왕 때 일어났는지를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겸은 잘 아실 거예요. 예종과 인종에게 각각 자기 딸을 시집 보내게 되죠. 그래서 완전 그 족보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종과 인종에게 모두 자기 딸을 주고 왕실과의 그런 거듭된 혼인관계로 권력을 독점하면서 유지시켜 나갔던 인물이 이자겸이었죠. 그래서 인종 시기에 이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자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이었죠. 결국에는 인종이 이 이자겸의 신복부와 척준경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자겸을 제거하게 되고 척준경도 이제 나중에는 제거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던 시기도 바로 인종 시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이자겸 정권에서 어땠어요? 그 권력을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금나라가 강성해지자 이 금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자 금과 뭐를 했죠? 사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에 이제 불만이 있었던 이런 자주적인 세력이었던 묘청, 뭐 정지상을 중심으로 서경에서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된 거죠. 서경 천도운동을 주장하기도 했던 그 시기 바로 1번 인종 시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봉기한 거, 이거 완전 시기가 다르죠. 이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후기 순조 때예요. 순조 때 홍경래 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종이 노비항건법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광종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전 일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최익현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것도 조선시대고요. 이거는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을사의병. 그 다음에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한 것도 조선시대. 이것은 병자호란 시기가 되겠네요. 병자호란 때 백마산성에서 항전하게 된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폐를 처음 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유물은 은병입니다. 은병, 활구라고도 하죠. 입구가 넓다라고 해서 활구라고도 하는데 은으로 만든 화폐예요. 기록에 따르면 처음에는 은 한 근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처럼 작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고려 숙종 때 제작된 화폐가 되겠습니다. 이 숙종 때 의천의 건의로 여러 화폐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만통보, 뭐 해동통보, 이런 뭐 은병 등등의 여러 화폐를 만들긴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안에선 널리 유통되지 못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쌀이나 아니면 옷감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통용을 했었고 화폐가 뭐 찍어져지긴 하지만 주조가 되긴 하지만 유통되지 못한다, 널리 유통되지 못한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숙종이니까 지금 고려 시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을 물어봤으니까 고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난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병난도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한 거 조선 후기가 되겠네요. 조선 후기.
광산 전문 경영가가 바로 덕대죠. 그 다음에 관수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게 된 거, 이거 대동법 실시로 나온 거니까 역시 조선 후기. 담배,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던 시기, 상품 작물화되었던 거 조선 후기. 그 다음 일본의 요청을 받아서 받아들여서 삼포가 개항된 시기는 이건 조선 전기 세종 때가 되겠네요. 세종 때 스시마섬을 정벌하기도 하지만 토벌하기도 하지만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해서 이 외와 약간 회유책을 써준 거죠. 삼포를 개항해서 무역을 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둡시다.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아주 익숙한 문화유산이 나와 있는데요. 직지심체 요절이 나와 있습니다. 불교 교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직지심체는 쭉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자소에서 인쇄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주자소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태종 때,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미자, 활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 청주 흥덕사에서 흥덕사에서 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 신미양요 때 약탈당했다. 많은 분들이 이 직지심체 요절이 프랑스 지금 국립도서관에 있으니까 병인양요 때 약탈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신미양요는 완전 틀리고요. 근데 병인양요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그 주한 공사로 왔던 프랑스 공사였던 콜랭드 프랑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고문서를 수집해 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직지심체 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집해서 가져간 것이고 약탈당한 것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간행된 것, 이것은 교장입니다. 교장, 우리가 속장경이라고도 하는 교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다. 이거 맞네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이거와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도 있습니다. 이건 금속 활자로 제작이 된 거고 가장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도 우리나라에 있죠.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이것은 통일신라 시대 때 어디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것이고 어디서 이게 발견이 되었냐?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에서 이게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이것은 팔만대장경 얘기하고 있는 거죠. 팔만대장경.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국역에 가면 볼 수 있대요. 그 궁궐인데요. 조선시대 궁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이궁으로, 그러니까 별궁으로 지은 궁궐이래요.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광해군 때 중건하였고요. 이후에 쭉 정궁 역할을 이것이 하게 됩니다. 주요 건물로는 인정전이나 도나문 등이 있고 궁궐의 후원에 조선의 정원 조경을 궁궐의 후원이 있는데 그걸 비원이라고도 하죠. 조선의 정원을 잘 보여준다. 정원 조경을 잘 보여준다. 굉장히 아름답죠. 바로 창덕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조선 그 5대 궁궐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바로 이 창덕궁이에요.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가서 보면 아름답죠. 이런 그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희궁은 광해군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원래는 인조 아버지의 사가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왕의 기운이 서려 있다고 하니까 그곳을 이제 궁궐화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덕수궁은 뭘로 좀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까요? 아관파천, 고종 황제가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했던 곳이 바로 덕수궁이죠. 경운궁이라고도 하는 덕수궁. 근데 운영궁은 흥선대원군의 사가가 운형궁이 되겠고요. 창경궁은 일제강점기 때 이것을 일제가 창경원으로 되게 격화시켜서 여기다가 동물원, 식물원을 만들었었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궁궐은 창덕궁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함께 보는 압구정 옛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압구정 하면 딱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한명회인데요. 이 작품은
조선시대 압구정의 모습을 그린 거래요. 압구정은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고 단종을 몰아낸 이 사람을 도와서 공신이 된 한명회가 지은 정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유정난하면 우리가 떠올려지는 인물 바로 수양대군 세조가 되겠네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 그게 바로 계유정난이죠. 그러면 그 세조와 관련된 업적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을 폐지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방 폐지는 여러 번 폐지되었다 다시 부활되고 폐지되었다 부활되고 이래요. 뭐 충선왕 때도 있었고 공민왕 때도 있었고 뭐 창왕 때에도 이제 폐지가 있었는데 공민왕의 업적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왕이니까 공민왕의 업적으로 기억하시고 집현전을 설립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세종 때, 조선 세종. 그 다음에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세조의 업적 맞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과전법을 실시했었는데 이 과전법은 현직관리, 그다음에 전직관리, 전현직관리에게 모두 다 토지 수도권을 지급하는 거였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한 때 세조 때가 되겠고요. 교정도감을 설치한 것, 이건 최씨 무신집권계의 최고 기구죠. 최충원이 설치한 겁니다. 최씨 무신집권기의 최고기구. 그 다음에 대전 회통을 편찬한 건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되겠습니다. 법전이에요. 흥선대원군 때 대전 회통을 편찬한다라는 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대전 통편은 정조 때입니다. 다음 19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달, 사례조사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조선 전기 세종 때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 세종의 업적을 고르라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역사수행평가 말이지. 나는 해시계인 앙부일구로 정했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경루를 알아보려고 해. 나는 이것을 조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 세종 때 만들어진 그런 과학 발명품들입니다. 그러면 세종 때 또 어떤 것들을 또 발명하고 만들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국이 맞네요. 그 다음에 화약을 이용한 신무기인 신기전. 이 신기전은 로켓 그 추진 화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이제 막 100발까지도 쏠 수 있는 그런 신무기입니다. 그다음에 기기도서를 참고하여서 만든 거중기. 이 거중기는 조선 후기죠. 정약용 때입니다. 정약용.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정약용이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어요? 정조 때 수원, 화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기록한 농사 직서를 간행한 것도 세종 때 맞고요. 그 다음에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인 칠정산이 있었죠. 칠정산, 내편, 외편 다 세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겁니다. 국토사랑 캠페인 계획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가장 동쪽에 있는 섬, 독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독도.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고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정벌했다라는 거. 또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무릉으로 표시되기도 하고요. 또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강제로 편입했기도 했다. 바로 독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골라볼게요.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침략하였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평양으로 온 거죠. 대동강으로 침입을 해온 거고 이것을 구실로 일어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신미양요죠. 신미양요는 어디로 온 거죠? 이건 강화도로 온 겁니다. 강화도.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이거는 평양이고요. 쳐들어온 것, 이것은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저항의 근거지로 삼은 것은 강화도, 이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실까 봐 여기다 써드릴게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의 순서죠. 이 순서도 잘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한 것은 저령도가 되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저령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점령한 것은 거문도가 되겠네요. 거문도. 그다음에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관할 영토임을 명시한 것.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하게끔 했었죠. 바로 이것이 바로 독도에 대한 설명 맞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전투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시 속의 새 장수는 임진왜란 당시 이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대요. 비록 패배하였지만 이 전투는 왜군의 호남 진출을 좌절시켰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답니다. 여기 보니까 논계가 순절한 것으로 알려진 촉성루와 의암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논계와 관련된 전투, 바로 임진왜란 중에 진주성 전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2차 진주성 전투입니다. 보통 중급 시험에서는 1차, 2차 진주성 전투를 구분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구분 지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1차 진주성 전투에서 활약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시민이죠. 근데 김시민 장군이 여기서 전사하시게 돼요. 하지만 이 전투는 승리로 끝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활약했던 인물은 의병장이었습니다. 김천일. 결국에는 이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서 또 자결하게 되죠. 또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의로운 기녀, 논계의 활약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논계가 적장을 안고 결국에는 이 촉성루 밑에 진주 남강으로 투신해서 자결 순국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그 전투는 제 2차 진주성 전투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보면요. 충주 전투하고 처인성 전투는 몽골 침략과 관련된 전투입니다. 몽골과 싸운 전투죠. 김윤후라는 승장이 처인성에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기도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그다음 충주성 전투에서는 관노비, 충주 그 성의 관노비들을 그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 노비들을 데리고 또 항전했다라는 그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이죠.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입니다. 매소성, 기벌포 전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동래성 전투는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전투죠. 가장 먼저 뚫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부산진, 동래성이 먼저 뚫리게 되죠. 부산진의 정발, 그 다음에 동래성의 송상현이 결국에는 이제 패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여기서 송상현이 순절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금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원익이 광해군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 박납의 폐단이 극심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박납의 폐단 때문에 등장한 법, 대동법을 묻고 있는 거죠. 현물로 내던 공물을 이제 쌀로 납부하게 하는 법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대동법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동법. 그러자 광해군이 그럼 우선 경기부터 실시하도록 하시오라고 명을 내리고 있는데요. 대동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박납의 폐단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 원래는 특산물을 세금으로 냈었죠. 근데 중간 관리들의 그런 횡포가 굉장히 심해지자 결국에는 특산물이 아니라 집을 기준으로 했던, 원래는 집을 기준으로 특산물을 냈거든요. 가호당 특산물을 부과했는데 이제는 토지를 기준으로 쌀이나 그다음에 옷감이나 그다음에 돈으로 화폐로 세금을 내게끔 했던 제도가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이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한 상인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공인의 등장이 이어진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 지역에서 시범 실시가 되고요. 익류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건 거의 1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겠죠. 왜냐하면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양반 지주의 반대가 심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골라볼게요. 5번에 있네요. 공납의 부과 기준을 가호에서 집집마다 거뒀는데 그것을 토지 결수로 바꾸었습니다. 토지 1결당 미곡 12두예요. 쌀 12두를 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적거나 아니면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농민들은 이 조세 부담에서 조금 조세 부담이 감소되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이것은 균역법.
균역법의 실시 결과이죠. 이것과 이거 3번도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이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이 된 것이죠. 원래 1년에 군포를 2필씩 내게끔 했어요. 옷감을. 그런데 그것을 한 필로 줄여준 제도입니다. 1년에 군포 한 필로 줄여서 내게끔 했던 제도가 균역법. 그러면 그 부족분을 충당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방법들로 충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주에게 땅이 있는 사람에게 더 거둔 거예요. 토지 1결당 미국 2두를 더 거두게 했다라는 거. 또 어장세나 선박세, 염세 이런 것들 잡세로 재정을 보충하였다라는 거. 이것은 균역법에 대한 그 실시의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서 관리에게 지급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관수 관급제입니다. 관수 관급제 성종 때 실시가 되는데요. 그 토지제도를 각각 시대별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고려도 뭐 전시과가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다음에 조선시대도 과전법, 직전법, 그다음에 관수관급제, 직전법 폐지까지 그 순서를 좀 알아두시고 각각의 어떤 내용들인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직전법. 이전이 직전법이죠. 아까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였고, 토지가 부족해지자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직 관리가 현직에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수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자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서 관리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수 관급제죠. 성종 때 일이고요. 그다음에 풍흉과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조세를 차등부과하였다라는 것은 세종 때의 공법이에요. 세종 때의 공법인데 풍흉에 따라서 거둔 것은 연분 구등법. 그 다음에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한 것은 전분 육등법입니다. 이것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세종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22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 수는 있어요. 세검정이라는 거 잘 모르실 겁니다. 세검정. 그러니까 칼을 씻는다라는 것인데요. 살을 씻었다라는 건데요. 이걸 몰라도 나머지 키워드만 안다면, 중요 핵심 키워드만 잘 찾는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세검정은 이것으로 광해군을 폐위한 세력이 광해군을 폐위한 것, 인조를 왕으로 앉힌 것, 바로 인조반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조반정. 그런 세력이 서인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력이 칼을 씻은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인조반정 이후에 조선은 친명배금을 추진하였어요. 인조와 서인 정권은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난이 벌어졌나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임진왜란은 선조 때 일어난 거 알고 있을 거고요. 병자호란은 인조 시기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조 반정이니까 인조가 왕위에 등극을 해야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볼게요. 2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조선 후기 예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종 때 발생한 정치적 사건이에요 라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요. 예송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누구 때로 거슬러 가야 됩니까? 인조가 있었고요. 인조의 계비가 있었죠. 인조의 계비, 자이대비가 있었습니다. 자이대비. 인조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효종도 죽게 되고 또 그 왕비였던 효종비도 죽게 됩니다. 그때 효종이 죽었을 때 또 그 다음 효종비가 죽었을 때 자이대비, 인조의 계비였던 자이대비가 얼마만큼의 기간에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 그 복상 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이 대결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이제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1차하고 2차가 있습니다. 1차 예송을 기해 예송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예송을 갑인 예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인과 남인이 다투었는데 서인은
이 효종이 차남이잖아요. 장남은 소현세자였고 이 소현세자는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차남이니까 둘째니까 사대부가의 예에 따라서 1년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남이는 그래도 왕인데 똑같이 3년은 입어야지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갑인예송 때도 마찬가지예요. 효종비가 죽었을 때도 서인은 짧게 입자고 주장한 거예요. 9개월을 입자고 주장했고 대공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남이는 또 1년설, 기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서인들이 주장한 거는 사대부가의 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남인이 주장한 것은 왕가의 예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기예예송 때에는 서인이 승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인예송 때에는 남인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둘 다 1년설이 채택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볼게요.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어요. 맞는 설명이고요. 예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송 논쟁 맞습니다. 효종 사후와 효종비 사후에 일어났어요. 맞고요. 자의 대비 복상 기간이 문제가 되었어요.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조의제문의 내용이 빌미가 되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의제문은 누가 썼어요? 살인이었던 김종직이 쓴 나중에 이제 사초로 활용되는 이 조의제문은 중국에 항우가 의제를 죽이고 왕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썼는데 딱 떠올려지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연산군 때 김종직이 살인이었는데 김종직은 부관 잠시당하고 또 그 살인의 일파들, 그 제자들을 또 대거 숙청한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조의제문 때문에 일어나게 된 사건, 바로 무오사화 얘기하는 거예요. 무오사화, 연산군 때 일어난 사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달의 인물 해서 1778년 이래 4차례나 북경을 방문한 실학자래요. 중상학파 실학자일 것 같죠. 첫 북경 방문에서 돌아와서 저술한 북학이 누가 저술했습니까? 박제가가 저술했죠. 박제가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권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죠. 소비를 강조한 인물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했었어요. 바로 박제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실학자 정리합니다. 이익은 중농학파 실학자죠. 중농. 그 다음에 정약용도 중농학파. 그 다음에 홍대용은 중상학파 실학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지원도 중상학파 실학자가 되겠습니다. 실학자 파트에서는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실학자들이 쓴 책, 그 다음에 실학자들의 주장,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익은 뭐 썼어요?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익은 중농학파니까 중농학파는 토지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익은 한전제를 주장했고요. 정약용은 경세유표, 목민심서 이런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정약용이 주장한 토지제도는 여전제가 되겠습니다. 여전론. 홍대용은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지전설을 주장했었죠. 그 다음에 박지원은 중상학파 실학자로서 열하일기를 썼었고요. 수레와 화폐, 수레의 이용, 선박의 이용을 강조하고 화폐의 사용을 강조했던 인물이 박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하기도 했었죠.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땡땡땡은 가는 오늘에 와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하고 있대요. 여기에서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라의 모든 일을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정부는 그저 이름만 있을 뿐이며 육조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화 되었다는 거죠.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즉 여기에 권한이 내려갔다라는 거죠. 약화되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명칭은 변방의 방비를 담당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과거의 합격 판정이나 왕비와 후궁을 선택하는 일까지도 모두 여기에서 관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 얘기하나요? 어떤 기구? 비변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비변사는 중종 때 설치가 됩니다. 중종 때 삼포외변을 기점으로 삼포외란을 기점으로 이제 그 성립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 기구였어요. 임시적인 기구였는데 이것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상설 기구화되고 그 후로는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뭐 외교, 재정, 인사 모든 영역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이 비변사를 폐지시키게 되죠. 중요한 기구죠.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비변사의 기능 강화로 의정부와 육조의 권한이 약화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 비변사가 되겠고요. 성균관은 조선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왕명을 출납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의금부는 국왕직속 사법기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라의 큰 죄인을 다스리는 국왕직속 사법기구. 그 다음에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기구가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갈게요. 다음 특별전의 전시대에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가 나와 있는데요. 조선 후기의 그림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봅시다. 고사 관수도가 나와 있어요. 뜻이 높은 선비가 위에서 물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조선 전기 때죠. 조선 전기. 강희안이 그린 그림이에요. 강희안. 시기를 구분해 두셔야 돼요. 이런 문화유산은 항상 시기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수월 관음도는 불화예요. 불화, 부처를 그린 그림인데 고려시대의 그림이 되겠고요. 천산대렵도도 역시 고려시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공민왕이 그린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 인왕제색도 이것이 바로 정선이 조선 후기에 그린 진경정선, 진경산수화가 되겠습니다. 진경산수와 인왕제색도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조선 후기예요. 그다음에 몽유도원도도 이거 조선 전기의 작품이죠. 조선 전기. 이거 누가 그렸습니까? 안견이. 안평대군이 꿈에 본 모습을 안견이 그린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조선 후기의 문화유산이고요. 충청북도 보은군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때 창건된 것을 임진왜란 후에 다시 지은 거래요. 이 건물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탑으로 내부 벽면에 부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충북 보은에 있는 이 불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법주사 팔상전이죠. 조선 후기의 건축물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조선 후기 건축물 중에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좀 기억해둬야 할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17세기 조선 후기 건축물들이에요. 그래서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이런 것들이 다 17세기 불교 건축물이다라는 거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이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것도 역시 쌍봉사 대웅전도 17세기 건물인데 건축물인데 이것은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건 이 3가지죠. 절들이 절에서 그 불전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건축물의 모습이 굉장히 크죠. 이것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 뭘 반영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조선 후기에 이런 불교가 사회적 지위가 좀 향상되었다라는 거, 불교적 지위가 향상되고 또 양반 지주층의 그런 경제력을 반영해서 이렇게 그 건축물들을 크게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억하시고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시대의 건축물이죠. 고려시대 건축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심포 양식, 배을림 기둥 이런 거 특징들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가를 건설한 왕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땡땡이라고 나왔는데요. 장안문, 이것은 수원화성의 북문이고요. 팔달문, 이건 수원화성의 남문이고요. 서북 공심돈, 이것은
막루인데 이것도 수원 화성에 가면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감시와 방어를 목적으로 한 막루가 되겠습니다. 행궁은 또 여기에 있는 별궁을 얘기하는 거고요. 수원 화성 지금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이 수원 화성을 지은 건설한 왕이니까 정조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조.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친일 부대인 장용령을 창설하였다. 맞고요.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척화비 건립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죠. 정답은 2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규장각을 육성한 거 맞고요. 초계 문신제를 실시해서 문신들을 재교육시킨 것도 정조 때 맞고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철폐했다. 이거 신해통공도 역시 정조 때의 업적이 맞네요. 다음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설명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이것은 조선 후기에 추사체를 창안한 인물의 글씨래요. 추사체 하면 추사 김정희 떠올라야 됩니다. 그는 제주도 유배 생활 중에 세한도를 그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키워드는 추사체와 세한도가 되겠고요. 김정희의 업적을 찾으라는 겁니다. 김정희, 추사 김정희 볼게요.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대요.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이죠. 그 다음에 금속과학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힌 인물 바로 김정희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 자연환경과 경제 풍속 등을 정리한 택리지를 저술한 인물은 바로 이중환이 되겠고요. 이중환, 택리지. 그 다음에 심리마다 눈금으로 거리를 표시한 대동여제도를 제작하였대요. 김정호. 그 다음에 동사강목을 저술해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인물 안정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어서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기억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당백전은 고종 때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발행한 화폐입니다. 당백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고종 때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발행했는데 무엇을 중건하였나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경복궁 중건. 경복궁을 중건해서 왕실의 권위를 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고액의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상평통보의 100배가 되는 그런 가치를 지닌 돈이었고요. 실제로는 가치가 그 정도의 가치가 안 됐고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당백전의 남발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또 화폐 가치는 하락되었으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내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속대전의 편찬 배경을 알아본다. 속대전이라는 것은 영조 때 편찬된 법전이죠. 네,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이유를 파악한다. 삼정이정청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철종 때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두산 정계비의 건립 목적을 살펴본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숙종 때 우리 간도 지역을 놓고 청과 국경 분쟁이 있게 되자 관리를 파견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수신전과 휴량전이 폐지된 원인을 분석한다. 수신전과 휴량전이 폐지되게 된 거는 직전법으로 인해서. 직전법이 실시되면서 폐지가 된 거죠. 이것은 세조 때 일이고요. 관리가 죽으면 그 아내에게 또 그 부모가 다 죽으면 그 자식들에게 주었던 것이 휴량전인데 이것이 계속 세습되면서 토지가 또 부족해지자 직전법이 실시되면서 폐지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하며 1904년에 결성된 애국 계몽 운동 단체입니다. 맹렬한 시위를 전개하면서 마침내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이 황무지 우리 안 쓰는 땅 지네가 개간해서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철회시키게 된 거죠. 성과가 있었던 단체입니다. 정답은 보아내가 되겠네요.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까지 활동하고 해산당한 단체죠.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등이 만든 단체로 비밀 결사 단체였어요. 이것의 좀 중요한 점은 실력 양성 운동과 함께 또 무장 독립 투쟁을 같이 준비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후에는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 자매 단체입니다. 신간회 자매 단체. 둘 다 민족 유일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여성 단체예요. 신간회 자매 단체로서 여성 단체예요. 그래서 이 근회에서는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송죽회는 1913년에 만들어진 평양에 있는 평양 숭의여학교가 있어요. 평양 숭의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여성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지게 되었죠. 98년까지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이것은 1896년 아관파천 이후에 서재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민간 정치 사회 단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헐버트가 나와 있어요. 그는 3인필지라는 세계 지리서를 한글로 저술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 헐버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1차 한일 협약이 1904년에 체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고문들을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간섭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재정 고문으로 온 사람이 메가타였고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 온 사람이 스티븐스였습니다. 그 재정 고문 메가타가 실시한 정책이 화폐 정리 사업이었죠. 이것은 우리나라 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 화폐로 다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의 사장을 지냈다. 이것은 영국인 베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것이 헐버트의 내용 맞네요.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입니다. 정부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이제 신지식과 외국어를 교육했는데 양반 자제들을 대상으로 이 외국어 교육할 때 이제 교사로 초빙해서 했던 인물이 헐버트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설립을 주관하였다. 이것은 서양인 선교사 알렌이 되겠죠. 미국인이고요. 이 알렌이 갑신정변 때 이 광해원이 설립된 게 1885년이거든요.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었죠. 그 갑신정변 때 민영이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치료해 주면서 고종에 굉장히 큰 신임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하게 된 것 알렌이고요. 그다음 이화학당을 설립해서 근대식 교육을 보급한 인물은 미국인 선교사 스크랜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34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고국을 떠나서 힘들게 살면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이 지역의 동포 삶을 알아보는 거래요. 포인트를 보면 이주가 시작이 되었고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을 하게 되었대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다 하면 하와이가 떠오르실 겁니다. 또 사진 결혼과 사진 신부들의 삶을 알아보자라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900년대 초예요. 1900년대 초에 미국 그 정부의 요청이 있었어요. 하와이에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이민 와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민을 가게 되는데 주로 노동 일을 담당하니까 남성들이 갔겠죠. 나중에는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서 결혼 문제가 진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진으로만 중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제 가는 거죠. 하와이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젊었을 때 사진을 보고 가서 막 실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죠. 그 하와이와 관련된 거예요.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항일 무장 단체예요. 하와이에서 만든 거고요. 진주
진주만 공습, 진주만도 역시 하와이죠. 그래서 하와이 지역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라가 되겠네요. 다음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무역 장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여기 나와 있죠.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882년에 체결되었고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체결이 된 거죠. 이전에 이것을 체결하게 된 사건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모군란이 1882년에 있었죠. 99대의 난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모군란을 누가 진압해 주게 되나요? 청군이 진압하게 됩니다. 청군이 진압하게 되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이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통상권을 허용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골자예요. 내지까지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그런 경제적 침탈이 가속화되자 일본도 또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조청 상미 수륙 무역 장정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의 그런 경제적 침탈이 굉장히 가속화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병인 양요가 일어났다. 이거 이후 사건을 고르라고 하니까 시기 잘 보셔야 돼요.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프랑스 군함이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이거는 1866년의 사건이니까 훨씬 전 일이고요. 그다음에 운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1875년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고요. 그다음에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된 것. 우리나라 최초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근대적 행정기구 1880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1880년 통리기무화문. 그 다음에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거 1884년 일이 되겠습니다. 1882년 다음 이후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갑신정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 하였다. 이거 오페르트 도굴 사건 얘기하는 것입니다. 1868년 일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그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정권 대신 민영익과 함께 보빙을 목적으로 파견된 사절단을 이끌었던 부정권 대신 홍영식이 먼저 귀국하여서 고종과 대화를 나누고 있대요. 그 나라 정치제도는 어떠한가? 크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삼권 분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미국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뭐 대통령이 나라 일을 다 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절단에 대한 설명,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빙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빙사,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 여기 보면 이 보빙을 목적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무슨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 미, 수, 호, 통, 상, 조약이 1882년에 체결이 됩니다. 이것은 조선 책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연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 책에서. 그래서 그 청의 알선으로 인해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옵니다. 그거에 대한 담례로 다시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의미가 보빙이에요. 담례로 이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갔던 그 보빙사와 관련된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연행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줬다라고 나왔는데요. 연행사는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행이 뭐냐면 연경이에요. 연경에 행차한다라는 거예요. 연경에 행차하는 사절단. 연경이 북경이죠. 청나라 수도죠. 그 다음에 조선책략을 처음 국내에 소개한 사람은 누굴까요? 김홍집이었습니다. 김홍집 수신사로 다녀온 사람이죠.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조선 책략의 내용은 잘 알 겁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조미소 통상조약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공사의 부임에 답해서 파견되었다. 그 답례로 보빙하게 되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과 일본 간의 문화교류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개항 전에 통신사 있었죠. 조선시대 통신사. 우리의 그런 선진된
문물을 전해주는 사절단이었습니다. 외교 문화사절단, 통신사의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기계국을 견학해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웠다. 이거는 청나라로 파견한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영선사, 청나라로 파견한 거고 이건 일본에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개항 전과 후가 좀 달라요. 알아두셔야 돼요. 개항 전 통신사는 우리의 선진된 문물을 전해주고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개항 이후에는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신사나 아니면 뭐 있어요. 조사 시찰단 이런 것은 일본의 그런 제도나 산업 이런 것들을 시찰하고 오게끔 한 것입니다. 반대죠.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근 의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이 기사는 3명의 신사가 장인환과 전명훈의 재판을 돕기 위해서 신문사에 성검을 기탁한 내용이래요. 장인환과 전명훈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에 의거를 실행하였대요. 이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그러니까 이 일간지입니다. 여기 신문인데 여기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전명훈과 장인환이 어떤 의거 활동을 했었나요? 아까 앞에서 1904년에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을 파견하는데 재정고문으로는 메가타가 왔고 외교고문으로 파견된 사람이 스티븐스였습니다. 스티븐스. 그런데 이 스티븐스가 굉장히 친일적인 성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한국 니네가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건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야. 영광스러운 일이야. 니네에게 이완용이라는 그런 충신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겨야 돼. 너희에게 이런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니네의 통감으로 온 것을 니네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자, 이런 망언을 하게 되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의거 활동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장인환과 전명훈 의사의 의거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진 인물, 도쿄 한복판에서 폭탄을 던진 인물 이봉창 의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힌 것은 이재명 의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양적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은 나석주, 의열단의 단원이죠. 나석주는 의열단의 단원, 그 다음에 이봉창, 윤봉길은 한인애국단의 단원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양무호는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한 개혁 때,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한 개혁 무슨 개혁입니까? 광무개혁 얘기하는 거죠. 광무개혁. 이때 일본으로부터 쭉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사료들이 되게 낯설 수 있어요. 이런 사료 내용을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사료를 보고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가 공부를 좀 했다면 익숙한 키워드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거에 이제 동그라미 치시고 아니면 밑줄 그으시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시면 굉장히 빠르게 또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균역법을 실시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광무개혁 때 균역법인가요? 아니죠. 균역법은 영조 때 실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군포를 1년에 2필씩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준 제도였다라고 얘기했고요. 별기군을 창설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별기군 창설은 1881년입니다. 신식 군대예요. 일본 교관 밑에서 일본의 그런 근대적 무기로 훈련받던 신식 군대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의 차별 대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구본 신참을 표방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참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바로 광무개혁의 기본 이념이었습니다. 구본 신참. 그러니까 막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라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양전을 실시하고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지계,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문서인 지계를 발급한 거 광무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9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기업과 같은 일제의 정책이 실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만세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배를 차고 환도를 차고 큰 칼이죠. 군인들이 차는 그 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이거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단 통치 시기. 그럼 그 시기의 사건을 고르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는 항상 이렇게 시기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해가지고 그 세 시기로 좀 나뉘어서 구분할 수 있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럼 찾아봅시다.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죠. 노동쟁의입니다. 1929년에 일어난 거고요. 미국 공출제가 실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1940년에 실시가 된 거예요. 민족 말살 정책 그 시기죠. 그 다음에 헌병 경찰제가 실시가 되었다. 이거 1910년대 맞네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거 1924년입니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 다 성금 모아가지고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것을 무마시키고 회유하는 차원으로 설립해준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된 것, 이것은 1944년이죠. 이 여자정신대라고 해가지고 이 여자들을 모집해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여자정신근로령도 역시 그 병참기지화 이후, 그러니까 1938년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실시가 된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 말살 통치 시기였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법령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예요. 굉장히 낯선 인물 나왔습니다. 신출귀몰 독립운동가 이재유라고 나왔는데요. 이재유를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경성 트로이카를 이끌었던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단체였어요. 사회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 사람이 체포가 되었대요. 그런데 일제는 이재유처럼 이렇게 식민 통치에 반대하고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이런 사회주의자 인물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것을 제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힌트는 언제? 1925년에. 사회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뭐가 있습니까? 법령 뭐가 있어요? 바로 치안유지법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37년에 뭐가 있었어요? 중일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을 침략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 국가총동원법이고요. 그래, 치안유지법 여기 나왔죠. 1925년에 사회주의를 탄압할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으로 독립운동가까지 다 탄압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법은 1907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신문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그리고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국가보안법은 현대식입니다. 1948년 만들어진 것이고요. 국가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또 처벌하기 위해서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령인데 주로 이제 좌익 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죠. 그다음에 토지조사령, 이건 1912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1번 문제부터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니까 좀 어려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량치차오가 쓴 책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같죠? 판보이저우가 자신의 고국이 프랑스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술하고 량치차오가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판보이저우는 베트남 광복회를 이끌었던 베트남의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베트남과 관련된 책이 소개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판보이저우의 고국과 대한제국의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느낀 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라는 건 알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같은 처지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은 무엇이냐? 바로 월남망국사라는 것이죠. 베트남이 그 멸망하는 것이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혈의 누, 지복유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혈의 누는 이인직이 쓴 책이죠. 이인직이 쓴 신소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금수회의록도 신소설입니다. 이건 안국선이 쓴 책이죠. 1906년, 1908년에 쓰여진 책이고요. 지복유설은 조선 시기 이수광에 의해서 쓰여진 실학의 선고자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죠. 약간 백과사전식의 책이 되겠고요. 연려신기술은 실기술은 이긍이기 쓴 조선시대의 뭐 정치나 문화 이런 것들을 쓴 그 사서예요. 개인적으로 쓴 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 정리했으니까 다음 문제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42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겁니다.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을 물어보고 있네요. 민족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목적이었습니다. 토산품을 애용하고 자작운동, 우리가 만들어 쓰자라는 거죠. 그런데 자본가의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그런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그 계열에서의 비판도 있었고 내 살림 내 것으로를 구호로 외쳤어요.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산 장려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920년대 일어난 민족운동이 되겠습니다. 의열단 결성에 영향을 끼쳤다. 이것은 1920년대인데 의열단은 언제입니까? 1919년에 만주에서 김원봉이 만든 항일무장단체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조선물산장려회가 주도하였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평양에서 조만식 주도로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광재, 서상돈 등이 제창한 것은 이것은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많은 분들이 이 물산 장려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을 많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이것은 1907년으로 국권 피탈 이전이에요. 일본의 진 빚을 우리의 힘으로 갚아보자라는 움직임이고 이것은 우리 물산을 우리가 쓰자, 우리 토산품을 애용하자,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움직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무호독립선언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무호독립선언은 1919년 우리가 3.1 운동이 있기 전 딱 한 달 전에 발표가 됩니다. 2월 1일에 만주에서 조소왕 선생, 박은식 선생 등 39명의 그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발표한 게 무호독립선언이고요. 그다음 기회주의를 배격하자라는 것을 강령으로 삼았던 단체는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손잡은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항일 단체였어요. 1927년에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되겠네요. 다음 43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 카드의 주인공으로 옳은 것 골라보래요. 백남훈 선생이 나와 있네요. 조선 사회경제사를 썼어요. 조선 사회경제사, 또 조선 봉건사회경제사라는 대표적인 책이 있고요. 한국사가 고대의 노예제 사회와 중세 봉건제 사회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식민사학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정체성론, 타율성론, 그 다음에 당파성론이 있죠. 여기서 정체성론은
니네 나라 한국은 일본 입장에서 니네 나라 한국은 이런 뭐 그 세계사적으로 전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인 발전 법칙이 있는데 니네는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어. 니네는 중세 봉건제 사회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반박하면서 아니야. 우리나라도 똑같이 우리나라 역사도 세계사적인 그런 보편적인 발전 법칙에 따라서 고대 노예제도 있고 뭐 중세 봉건제 사회가 다 단계적으로 밟으면서 발전하고 있어라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 바로 백남훈 선생이 되겠죠. 사회경제사학자가 되겠습니다. 나홍규는 영화 아리랑을 만든 인물이 되겠고요. 박은식 선생, 신채호 선생은 둘 다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박은식 선생의 책, 신채호 선생의 책 알아두시면 좋아요. 국혼을 강조했죠. 국가의 국혼을 강조했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라는 책을 썼고요. 신채호 선생은 한국 고대사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기원, 우수성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조선 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독사실론이라는 그런 논설을 게재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주시경 선생은 국어학자예요. 국어학자. 국문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한 국어학자가 되겠습니다. 국문연구소. 네.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보라는 겁니다.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에 나와 있는 그 얘긴데요. 이 날은 광활한 대지에 나의 운명을 맡긴 날이래요. 충칭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왜 여기를 찾아가려고 했을까요? 충칭하면 떠올라야 되는 것.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로 상하이에서 여기로 이제 나중에 옮겨가게 되죠. 1940년에. 그래서 여기를 가기 위해서 대륙을 횡단합니다. 쭉 가는데 그런데 이때가 진화사변 제7주년 기념일이었대요. 진화사변은 중일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중일전쟁 을 진화사변이라고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더하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중일전쟁이 언제였습니까? 1937년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944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주년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난 정책을 고르라는 거예요. 역시 일제강점기 시기 문제 묻고 있는 거죠.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령을 제정한 거 이거 1910년대.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을 시행한 것도 이거 1910년대. 그 다음에 학도 지원병을 강제로 동원시킨 거 이거 1930년대 이후죠. 정확하게는 1943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한 것도 1910년대. 1911년이었고요. 그다음 산미증식 계획을 처음으로 추진한 거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순서에 맞게 이렇게 보시면 시기를 보시면 이 시기니까 학도 지원병을 강제로 동원했던 그 시기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즉 민족 말살 통치가 실시되었던 마지막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 투쟁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 독립당, 동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졌고 그의 군대에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남만주에서는 조선혁명당이 세워지고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 독립군은 1930년에 결성되어서 지청천의 지휘하에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치게 되는 거고요.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하에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항일 무장투쟁 파트는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딱 해서 이 부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20년대부터 쭉 끌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오동 청산리 대첩에서부터 여기서 이제 승리하자 간도참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독립군들이 밀산부에 직결해가지고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해서 자유시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시에서 또 여러 과정 거치고 자유시 참변을 당하게 되고 다시 만주로 내려와서 삼부를 결성하게 된다라는 거. 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결성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합이 되는 거죠. 북만주 지역의 한국독립당, 남만주 지역의 조선혁명당으로 통합이 된다라는 거. 이때부터는 이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1930년대예요. 이것이. 그래서 1930년대 쌍성보, 대정자령, 그다음에 영능가, 흥경선 전투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중연합작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중국과 연합해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냐? 31년에 만주사변이 있었죠. 그래서 만주사변으로 그 만주 지역에 있는 많은 중국인을 일본인이 학살하게 됩니다. 일본이 학살하게 되자 이제 만주 그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도 우리와 같은 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입장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데 중국의 호로군과 같이 연합해서 싸웠던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그 다음에 중국의 의용군과 같이 연합해서 싸웠던 전투, 영능과 흥경성 전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년대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라는 것.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은 자유시 참변 있기 전에 만들어진 게 뭐였어요? 아까 독립군 부대가 밀산부에 직결을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독립군단.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유시로 가서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것은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의열단. 김원봉이 1919년에 만든 항일무장단체고요. 그 다음에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후 와해되었다. 이것은 동학농민운동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학농민군. 그 다음에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신민회가 되겠네요. 신민회. 대표적으로 이회영 선생 있죠. 이회영.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년대 한중연합작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6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묻고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광복 이후 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나와 있어요. 이거 1948년 8월 15일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인천 상륙작전, 이건 6.25 전쟁이죠. 1950년에 6.25 발발합니다. 이건 9월 15일에 9.15에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이 사실 찾아볼게요. 농지개혁법을 제정한다.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 언제입니까? 1949년 일이니까 사이에 있었던 사건 맞고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이것은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김영삼. 1993년 일이니까 이거 훨씬 뒤의 일이고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한 거, 이것도 이승만 정부죠. 1948년 9월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미소공의를 개최하는 거, 이것은 1946년이거든요. 1차는. 그럼 이건 미군정 시기가 되겠습니다. 미군정 시기로 이 앞일이 되겠네요. 이건 1946년.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4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 정부 내각 책임제 헌법 공포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각 책임제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이송해온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공포를 하였대요. 그리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참의원과 민의원 선거를 하고 뭐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각 책임제 헌법이 개헌된 게 언제예요? 3차 개헌 때죠. 3차 개헌. 뭐 이후입니까? 4.19 혁명 이후예요.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거 1960년에 일어났죠.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고 난 다음에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섭니다.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여기서 이제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개헌안이 바로 내각 책임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양원제 국회로 가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출된 게 윤보선 대통령이었고요. 그다음 내각 책임제를 선택했으니까 그 내각을 이끌어갈 장면이 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총리로 임명이 되죠. 그래서 윤보선 장면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이 국무총리에 인준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장면 내각 책임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0총선거는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0일에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로써 재헌국회가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이거 1960년 일이에요. 4.19 혁명 이후에 4월 달에 하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46년, 아까 1차 미소공의가 있었고 2차 미소공의가 47년에 열려요. 그 사이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정읍 발언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발언이었어요.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되는 겁니다. 1946년에.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 민족이 분단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되는 거고요. 중도 좌파, 중도 우파를 중심으로 여운형, 김규식 선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그다음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전개된 거 이것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의 내용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한국의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한다라는 거, 또 그것을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한다라는 거, 또 한국의 신탁통치를 실시하자라는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이 발표가 되자, 결정이 되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전개가 되게 된 거죠. 바로.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는 겁니다. 이곳은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명동성당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1976년에 재야 인사들은 여기서 박정희의 장기 집권을 강화시킨 이 법에 반대하는, 이 헌법에 반대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여기서 1976년에 발표하게 된대요. 그럼 가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장기 집권을 위해서 무슨 헌법 개정을 했어요? 유신헌법을 발표하게 되죠. 유신헌법. 1972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을 반대하면서 여러 이제 민주화 운동 시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3.1 민주구국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유신헌법에 대해서 찾아보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헌법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긴급조치권을 부여한 거.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게 아니라 그것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정이 된 것이고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건 뭡니까? 재헌헌법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대 국회가 재헌국회예요. 여기에서 재헌헌법이 제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제정되었다. 이것은 6.29 직선제로 대통령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죠.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년 단임제, 그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자라는 거였죠. 이제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다음에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라는 거. 이거 아까 3차 개헌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3차 개헌 1960년입니다. 60년. 그다음에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규정한 거. 이거 6월 민주항쟁, 6.29 선언 때입니다. 6월 민주항쟁. 이게 9차 개헌이고 현행 헌법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49번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래요. 서울의 봄 이후에 광주에서 시민군이 결성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광주 시민군 나오니까 이거 5.18 민주화 운동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수부대가 집단 발포를 하자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고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군이 결성이 된 거죠. 무기를 갖추면서.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1980년에 이루어진 거죠. 4.13 호원조치, 먼저 정답부터 정리합니다.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에 반대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정답이 맞습니다. 여기서 서울의 봄 나오는데요. 언제부터 거슬러 가볼까요? 1979년에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김재규의 총을 맞고 피살 당하게 되고 그해 12월 12일에 또 12.12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 장기 독재가 끝나고 18년 동안의 장기 독재가 끝나고 이제 민주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다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었어요. 이건 이제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에 서울의 보험이라고 하는 서울의 보험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이후부터 쭉 있었지만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신군부의 퇴진과도 함께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것이 쭉 지속화되다가 5월 17일에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시키게 되자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이 전체적인 순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13 호원 조치에 저항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6월 민주항쟁이죠.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죠. 전두환 대통령에게. 근데 4.13 호원 조치는 아니 기존의 헌법을 수호할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헌법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반대하면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6.1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3.15 부정선거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났다. 4.19 혁명. 이거는 1987년이고요. 4.19 혁명은 1960년이 되겠습니다. 1960년. 그 다음에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되었다. 이거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 다음에 굴욕적인 한일회담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거 6.3항쟁, 6.3 시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1964년에 한일회담이 개최되려고 하자 그것을 이제 한일회담을 반대하면서 이제 6.3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세시풍속에 먹는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예요. 세시풍속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므로 귀신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부적 쓰기를 하면서 보냈는데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니까 언제예요? 동지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12월 한 22일에서 23일경 그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붉은 음식을 먹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해서 팥죽을 만들어 먹었었죠. 송편은 추석 때 주로 먹는 음식. 그 다음에 화전은 삼진날이라고 해서 음력 3월 3일입니다. 그때 만들어 먹었던 음식. 신선로는 궁중 음식이죠. 궁중 음식이고 탕평채와 관련된 인물은 영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영조가 탕평책을 논의하면서 이제 처음 처음 등장한 그런 음식이 탕평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38회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료는 낯설어도 키워드만 우리가 잘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았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열심히 개념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출 문제와 그리고 우리 교재 기출 외전 이 교재를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모두들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회차 해설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엠베스트 한국사 강사 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